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생주르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또한 생주르입니다. 원래 저는 유럽 내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더 많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곳을 여행시켜 주셨지만 주로 유럽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이 1988년에 거대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닥친 외환위기를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나라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국민이 스스로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느꼈고 동시에 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의 발단이었던 이 이야기를 주변에 꺼냈을 때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천멍이라는 중국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천멍은 저보다 먼저 생주르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나름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책의 분류, 체계나 자료 검색 노하우 등 여러 면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 대한 제 관심만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갈등은 제가 한국을 향해 흥미를 나타낸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며 한국 관련 서적을 분류하고 있던 제 모습을 본 천멍이 다가오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주르, 또 한국 책인가요? 대체 왜 한국에 그리 집착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1988년에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리에 치른 것도 대단해 보이고 1997년 무렵 외환위기를 국민이 금을 모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뭐랄까, 국민적 단합이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천멍은 입술 한쪽을 씩 올리며 코웃음 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선 제게 말했습니다. 생주르, 제발 제대로 알아보세요. 한국이 옛날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 모르나요? 한국이 자주 독립된 역사를 누리기는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긴 시간 동안 중국의 통치를 받았고 조공까지 바쳤던 처지였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은 중국에 예속된 존재였다고요. 국민적 단합이니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저 포장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중국 문화를 베끼고 중국에서 전해진 문자를 조금 바꿔 쓴 게 그 한글이라는 거 혹시 모릅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예속되었다거나 한글이 중국 문자의 단순 변형이라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전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이 옛 왕조 시절에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는데 천멍의 말은 마치 한국이란 국가가 역사적으로 아무런 독립성이 없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굳이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아 그래요 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더 논쟁을 하면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천멍은 기회가 날 때마다 한국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이른바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주르, 제가 단언하는데 한국의 어떤 문화나 기록도 사실은 중국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나라 음식이며 전통이라는 것들도 다 중국 것에서 갈라진 변형품입니다. 심지어 요즘 전 세계가 좋아한다는 한류,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나 드라마라는 것도 사실 근본은 중국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 아시아의 작고 신비로운 나라라며 환상을 품는 모양인데 제발 그런 환상에서 빠져나오세요. 이건 다 언론과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쯤 되니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느니 음식이며 전통이며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말은 너무 과장되게 들려 더 이상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려고 해도 천멍은 특유의 비웃음을 머금고 자기 말이 진리인 양 쏟아내곤 했습니다. 중국 고대 기록들을 들먹이며 한국은 자주 독립 세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의 통치를 받거나 조공을 바쳤고 심지어 지금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여러 문화유산도 원조는 전부 중국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금 모으기 운동 이야기를 언급하며 1997년 말부터 1998년 사이 외환위기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붙이나
예물을 내놓아 극복하고자 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멍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대단해 보여요. 하긴 서양인들 눈에는 한국인들이 단합해 금을 모으는 게 신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 역사에는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국가를 돕기 위한 애국 운동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시절만 해도 나라가 어려우면 수많은 인민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그 작은 땅 덩어리에서 조금 금을 모은 거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고요. 결국 중국에는 비교도 안 되는 소규모 운동인데 한국인들은 그걸 엄청나게 포장해서 전 세계가 자기들 대단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건 완전히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천멍은 이미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도서관에서 천멍과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두둔하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천멍은 반드시 비웃으며 한국이 원래 중국의 하위 개념이라느니 중국 문명을 베낀 문화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천멍은 1988년에 한국이 개최한 국제 스포츠 축제 또한 중국 역사에 나오는 여러 대규모 행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매도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세계인들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찬사를 보냈다는 내용을 말하면 천멍은 손사래를 치며 이었습니다. 그거 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익힌 노하우를 조금 배워서 한 거예요. 애초에 그 근대화 과정도 일본과 서양 자본에 의존한 거고 중국이 제대로 개혁개방 정책을 하기 전이라 한국이 잠시 착각할 틈이 있었던 거죠. 결국 세계가 한국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준 건 잠깐이고 근본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서가를 정리하다가 제가 무심코 한글책 표지의 디자인을 칭찬했는데 천멍은 그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느니 어쩌니 해도 뿌리는 결국 중국 문자에서 나왔고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전파하지 않았다면 한국에는 문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몇 글자를 추가해 만들었다고 대단한 발명인 양 떠들고 있죠. 제발 그런 허황된 환상에서 빠져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가끔 한국 어문 체계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치켜세우는데 다 잘못된 정보랍니다. 천멍의 이 말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나 다른 자료를 통해 한글이 아주 독자적인 발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천멍의 말이 한쪽 주장만을 극단적으로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굳이 논쟁을 벌여봤자 또다시 비웃음을 살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정작 일을 해야 하는 도서관 분위기마저 갈등으로 어수선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멍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한국을 연구하는 몇몇 학생이나 한국 교환학생들도 실적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한국 책을 찾으려 하거나 한국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 앞에서도 천멍은 자주 엄청난 애국심을 뽐내며 중국과 비교해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한국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천멍에게는 그냥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갈등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지리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분이 세계 각지의 지역사를 연구하는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중이던 교수님이 저와 천멍이 나누는 이야기를 몇 마디 듣고 자리에 다가오셨습니다. 당시 천멍은 또 한국이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천멍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쪽 주장이 상당히 단정적인데 혹시 한국사가 중국사에 속했다고 확실하게 결론 낼 만한 문헌과 근거가 충분한가요? 중국이 한자를 전파한 건 사실이지만 그 후에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언어나 문화를 죄다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텐데요. 천멍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 자료가 있죠. 중국에선 다들 그렇게 배웁니다. 한국은 과거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한글 포함 음식이며 의복이 다 중국에서 기원했어요. 요즘 한국이 마치 무언가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척 외국에 홍보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서양인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리학 교수님은 그런 천멍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거대한 영향력을 미쳐온 건 맞지만 한국은 스스로 왕조를 세우고 문자를 창제했으며 조공이나 상호 외교 관계는 주변국 모두가 다양한 형태로 맺어온 것이지 일방적 예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을 언급하며 중국 한자를 참고했을 수는 있으나 그 문자 체계는 완전히
다른 발명으로 인정받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중국에서 전해진 요소가 많다 해도 그것이 곧 전부 중국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였죠. 천멍은 즉각 반론하려 했지만 교수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오랜 시간 파고들어온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쉽게 말문을 못 열었습니다. 대신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이 틈을 타 살짝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천멍의 일방적인 비난이 잠시나마 제지된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생주르,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볼 생각이 없나요? 지금 중국인 동료분이 저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사실 한국에도 충분한 근거와 역사가 존재합니다. 한국이 정말 중국에 전부 종속되었다면 그런 문화 발전이 어려웠겠지요. 내가 알기로 곧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자네가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컸기에 그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수님이 직접 가실 예정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불가능해지자 우리 학교 측에 다른 대표자를 내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가 주제인 국제 행사가 곧 열린다는 소식이 왔는데 자네 같은 열정 있는 학생이 현장에 가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요. 저는 부모님께 의논해 보고 싶다고 말했고 교수님은 웃으며 천천히 결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한국행에 대해 처음엔 살짝 의아했지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며 느꼈던 감동부터 천멍의 공격적인 태도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털어놓자 그래도 여러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건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께 참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었지만 공항에 내려 인천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마냥 신기했습니다. 천멍이 말하던 대로라면 이 나라가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할 텐데 막상 내려다본 도시는 깨끗하고 세련된 공항 시설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에 설렘과 호기심을 아는 채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숙소가 있는 호텔에 도착하자 밤이 깊었는데도 도심 곳곳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저는 다음 날이 너무 기대되어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호텔 조식을 마친 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알게 되었던 친구 도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영은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잠시 마주쳤던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 연락이 뜸했지만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영을 만나 여의도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 보니 무료 무선 인터넷이 잘 터지고 차 내 안내방송이 여러 언어로 나오고 있었기에 꽤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청결 상태도 좋은 편이었고 시설이나 노선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린 뒤 도영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생주르, 한국에 오다니 대단하네. 오래 못 본 사이 더 반가워. 제가 도영에게 간단히 최근 근황과 도서관에서 천멍과 겪은 갈등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영은 웃으며 그러더군요. 세상에는 별 생각을 다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지내다 가면 돼. 도영은 한강공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고 밤에는 치맥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재미있을 거라며요. 정말로 한강을 따라 조성된 널찍한 공원이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수다를 떨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영은 말하길 이곳에서는 배달 앱을 사용하면 편하게 치킨이나 맥주를 주문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공원으로 음식이 배달된다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정말로 도영이 앱으로 몇 번 누르자 몇십 분 만에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아 계속 두리번거리니 도영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우리 위치가 위성 정보로 전달되니까 배달원도 정확히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받은 치킨과 맥주를 강변에서 즐기며 느긋하게 대화를 이어가자니 천멍과의 갈등으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난히 단합을 잘하는 건지 아님 치안과 도시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문화는 파리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만약 천멍이 이걸 본다면 또 뭐라고 비꼬겠지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일단 그 순간만큼은 잊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도영은 인사동이라는 전통문화 거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달린 가게들,
한옥 건물과 현대식 카페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호떡을 사 먹었는데 달콤하고 향긋한 속재료가 들어있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천멍 말대로라면 이것도 중국에서 건너온 간식이니 별것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맛본 감동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며칠 후 제가 여기 온 본래 목적이었던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라는 것이었고 수많은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친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는지, 1988년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가 어떻게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었는지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특히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냈던 구체적 경로나 그 심리적 배경에 대한 설명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을 많이 모아 국가 부채를 일부 갚는 효과만 노린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연대 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션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떤 경로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게 되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창의성과 스토리텔링으로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듣는 내내 저는 천멍의 말과 대비되는 설명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문화적 요소가 클 수 있어도 무조건 모든 게 중국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학술대회가 끝난 뒤 도영과 저는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나 막걸리를 맛보며 한국 술 문화가 프랑스 와인 문화와는 또 다르다는 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하다 지하철역으로 갔지만 이미 운행이 끝났고 도영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게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비교적 치안이 좋아서 늦은 밤에도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택시 기사님도 친절했고 요금도 생각만큼 비싸지 않아 편안히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며칠간 체류하면서 저는 천멍이 했던 말들이 참 극단적이었다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분명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도 중국에서 비롯된 여러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나본 사람들과 현장을 체험한 결과 한국 사회는 자기만의 정체성과 에너지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멍의 말대로 중국이 모든 것을 창시했고 한국은 빌붙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었죠.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공항 내부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다시 한번 그 깔끔함과 친절함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멍이 이곳에 와서 직접 본다면 지금처럼 한국을 싸잡아 폄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보면 조금 달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멍이 워낙 자존심이 강해 쉽사리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뒤 저는 도서관 알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멍은 제가 한국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복귀 첫날부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별거 없었죠. 보나 마나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고 과장된 환상을 심어놓은 곳이었을 텐데 저는 천멍에게 굳이 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고 독자적이었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천멍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는지. 한국은 오래 못 갈 겁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는 서가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천멍의 말이 저를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한국의 모습은 결코 중국의 하위 문화나 단순한 아류가 아니었으며 자력으로 성장해온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후 한국어 교재를 사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으니 저도 직접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책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더 반갑게 대해주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천멍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천멍은 여전히 중국이 옛날부터 동아시아 문명의 기둥이었고 주변 국가들은 중국에게서 모든 문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끔 저를 힐끔 보면서
중국의 거대한 기업이나 애국주 운동을 다시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결국 중국 시장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고 한류라고 떠들어댈지 몰라도 중국 플랫폼이 막으면 끝이라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굳이 그 말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숫자나 시장 규모로만 판단하면 중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지닌 고유한 힘은 어디서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관련 서적을 더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며 언어와 문화를 익혀 나갔습니다. 지리학 교수님은 제게 종종 한국 학술 활동이나 교류 프로그램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더 깊은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부산이나 전주 같은 도시를 가보지 못한 게 아쉬웠고 한국의 전통 예술 공연이나 농악, 사찰 문화 등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다가 제가 이미 한국을 한번 다녀왔다는 사실과 그 경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어느 정도 수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자 그래도 재밌으면 해보라고 하시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천멍은 이런저를 또 비웃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했기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고자 하는 자극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오밍입니다. 저는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종합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2이고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랍니다. 제가 파리에 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해외 유학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쓰촨성의 어느 도시에서 중상류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그냥 중국 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중국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큰 세상에서 경험을 쌓아보라고 하시면서 저를 해외로 내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스키 등산 사이클, 장갑 등을 만드는 중소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잘 나가는 브랜드 디자인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 그걸 똑같이 베껴 더 싸게 만들기만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굳이 독자적인 품질이나 디테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을 비슷하게 복제해서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면 이윤이 난다는 마인드였죠. 그렇게 저희 공장은 일단 싸고 빠르게 생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며 중국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인구가 많고 시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 한번 자리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컸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떤 중국 업체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을 다시 복제해 저희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내놓거나 계약서를 쓰고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저희가 베끼는 전략을 썼던 만큼 경쟁자들도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한다는 걸 실감하셨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도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다니 같은 중국인끼리 어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과열 경쟁이 되면 우리도 손해만 본다며 위기감을 느끼셨죠. 결국 저희 가족은 중국 시장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복제품이 난무해 더 이상 길이 없다. 차라리 해외가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 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죠. 제가 파리에 오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런 부모님의 사업 방향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오밍, 너라도 유럽으로 가서 제대로 공부해봐. 언어도 익히고 서양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살펴보면 언젠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 파리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매혹적이었죠.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고 거리에는 늘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인류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중국에서 프랑스어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현지인들의 빠른 말투와 독특한 발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프랑스어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쓰이는 유서 깊은 언어이고 경제학을 전공한다면 배워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부지런히 공부 중입니다. 언어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프랑스 사회에서 형성된 중국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14억 이상의 인구를 지닌 거대한 나라이니 서양에서도 우리를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명승지에서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하거나 거리에서 침 뱉기, 문화재의 낙서 등의 사례가 자주 소개되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중국인은 무례하다는 편견이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 분쟁, 중국 정부의 검열 문제 등도 국제적으로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중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안 된다면서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발끈해서 우리도 웨이보, 빌리빌리가 있어. 중국만의 사정이 있는 거지. 서양이 함부로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맞받아치곤 했죠. 그러면 친구들은 너희 정부가 너무 강압적이잖아 라고 되묻고 저는 오히려 미국이나 서양이 더 이중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는 중화 사상이 꽤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주변국들은 중국 문명권에 속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다소 오만하게 굴 때도 있었죠. 제가 다니는 파리의 종합대학교에는 중국어학과와 한국어학과가 모두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아시아 언어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학교가 유독 세계 각국 언어와 문화 연구에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동아시아 경제사나 중국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당연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가끔은 한국어학과에서 열리는 공개 강연에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동북공정이 화제가 된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스위스 출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 정부는 고구려와 발해 같은 옛 국가들을 자국 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 하고 한국은 이를 역사 왜곡으로 본다. 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가 국제사학계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강렬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고구려 발해, 중국 변방 부족이라고 항상 배웠으니까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주변 어른들도 다들 고구려는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의 동북쪽에 있었던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도중에 손을 번쩍 들고 말했죠. 교수님, 솔직히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역사라는 건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정설입니다. 동북공정은 저희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한국 쪽이 오히려 왜곡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수님은 예상했다는 듯 여러 국제학계 논문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려가 독자적인 왕조 체계와 문화를 갖췄다는 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펼쳐진 역사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다수 사학자의 견해 등등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 듣는 그 논리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평생 중화 중심 역사관을 배워왔으니 이 교수님의 고구려 발해는 한국사라는 설명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줄리엣이라는 프랑스 여학생 한국어학과 소속과 민수라는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줄리엣이 말했죠. 아오밍, 나도 한국어학과에 와서 한국 역사 배울 때 동북공정을 접했는데 국제적으로 중국 쪽 주장에 의문 제기하는 학자들이 정말 많아. 혹시 기회 되면 한국인 교수님이나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면 어때?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고구려 발해가 분명 한국사의 일부라고 배우고 실제 유적도 한국 땅에 많거든요. 중국 동북 지역에도 고구려 관련 유물이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중국사라 하긴 어렵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유럽인들은 중국 한국 구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한국이 요즘 자기 역사를 막 부풀려서 중국에 도전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동양 문화의 근본은 중국 아닌가요? 한국은 그냥 변방 소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 참았고 줄리엣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빠르게 자리를 떴죠. 속으론 내가 괜히 흥분했나 싶었지만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후 저는 괜히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을 멀리하며 경제학 전공 강의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김치 담그기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등 부스가 잔뜩 마련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다지 관심 없었지만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난리인 거야? 라는 호기심에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행사장은 프랑스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모두들 한국 음식과 문화에 즐겁게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기 체험 부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매콤한 양념을 배추에 바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와, 이거 색다른데. 입이 얼얼한데 맛이 좋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죠. 저는 옆에서 이거 결국 파오차이 아니야? 라며 삐딱하게 굴었지만 한국 측 스태프가 김치는 한국 고유의 발효 음식이고
조리법과 역사가 다르다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뭐가 다르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부스에선 한 한국인 교수님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라 소리문자로서 체계가 매우 과학적이라며 소개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자는 몇천 년 역사를 가진 대단한 문자인데 결국 한글도 한자를 참고해 만들었을 테니 그렇게 우쭐댈 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마음속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이 한자는 표의문자고 한글은 표음문자라서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또 태권도 시범을 보며 프랑스 친구들은 우와, 역동적이고 멋있다라고 좋아했지만 저는 결국 중국 무술 우슈에서 파생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제 내면에는 왜 자꾸 한국이 원조인 척하는 거지? 라는 불만이 사무쳐 있었죠. 마지막으로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열렸는데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서양 팝의 동양적 요소를 살짝 섞은 것 아닌가 라며 깎아내렸지만 사실 질투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왜 중국 C팝은 이렇게 뜨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저 한국이 미국 음악을 잘 벤치마킹했으니 유럽 애들이 좋아하는 거겠지. 어차피 동양 문화에 뿌리는 중국이니 아무리 날뛰어봐야 중국에 못 미칠 거야 라며 자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가 듣는 현대 국제관계론 강의에서 동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과 군사협력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교수님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이 최근 몇 년 새 한국 무기 K9 자주포, K-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게 사실이야? 라는 생각에 살짝 비웃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군사력을 키운다고 해봐야 세계 최강인 중국에 비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기껏 개발한 무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K9 자주포와 K-전차, FA-50 경공격기의 상세 스펙을 쭉 나열했습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실전 배치 사례,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가 평가한 이유 등등 꽤 구체적이었죠. 특히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에서 도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찬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한국인 교환학생 민수가 손을 들어 맞아요. 한국군이 1950년대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휴전 상태라 실전 노하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차나 자주포 기술이 실전적이고 가격도 서방 국가들보다 합리적이라 유럽이 관심을 두는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이나 미사일 기술에서 훨씬 세계적 수준일 텐데 무슨 한국이 잘났다 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한국 무기도 미국이나 러시아 기술을 참고해서 발전시킨 거 아닌가요? 중국이 훨씬 더 큰 재원과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교수님은 아오밍,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럽 입장에선 정치적 불신, NATO 호환성, 기술 검증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무기를 선뜻 구매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서방 진영과 오래 협력해왔고 무기 실전 기록도 믿을 만하다고 평가받는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교수가 한국 편만 드네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결국 대국 중국이 더 강한 건 사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아시아 현대사 수업에서도 동북공정과 소수민족 동아정책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위구르, 티베트, 몽골 등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도 거론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 안의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해 강압적 동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해외 인권단체의 비판이 소개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을 들고 그건 서양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중국은 원래 영토가 광대하고 민족이 많으니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동북공정도 다 그런 취지라고 들었어요. 이것을 역사 강탈이라고만 보는 건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요? 라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동북공정 문서에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명시적으로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국제학계도 이 점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한국은 이를 역사 침탈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버럭 화를 내며 왜 한국은 뭐든 자기 걸로 만들려는 거냐? 실제로 고구려가 지배했던 지역 중 상당수가
지금 중국 영토 아닌가 라고 맞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아오밍, 또 시작이네 하는 반응이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2학년 때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형 소동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뛰어들어가려 해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프랑스가 중국인을 차별한다고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분노했죠. 주변 친구들도 제게 아오밍 같은 중국인으로서 할 말 없어? 라며 농담 섞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발끈해서 그건 몇몇 몰지각한 관광객이 그런 거지. 우리 중국인 전부를 싸잡지 말았으면 좋겠네. 게다가 베르사유 궁전도 중국인이 많이 찾아주니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보면 단순히 일부 사례라고 하기엔 너무 많잖아 라고 지적하더군요.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 영상 증거도 있고 매년 반복되니 서양 언론이 부풀린다는 말만으론 충분치 않았죠. 그래도 저는 속으로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 이상한 관광객도 비율상 더 많은 거겠지. 이들을 다 싸잡는 서양인들이 문제야라며 끝까지 중국을 두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국 음식 시식회나 K-팝 랜덤 댄스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처럼 보였는데 생각보다 프랑스 학생들은 엄청 재미있어 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계속 표현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한국 드라마 보니까 사람들 예의도 바르고 질서도 잘 지키더라. 한국은 민주주의가 잘 발달했고 IT 기술도 엄청나다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중국은 더 오래된 문명이고 경제 규모도 훨씬 크다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관광객 관련 논란이 계속 터지면서 중국 이미지는 더 안 좋아지고 반면 한국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소비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전화로 아오밍, 우리가 중국 쪽은 완전히 정리하고 대신에 한국이나 동남아에 수출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이 요즘 아웃도어 활동도 많고 장갑 수요가 꽤 클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들은 순간 아니,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거기가 요즘 잘 나가는 시장이고 또 내가 프랑스에서 한국인들도 자주 만나니 한국어 좀 배워보면 어떻겠냐? 우리도 비즈니스에 도움될 거고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중국인인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중국어가 더 대단하고 동북공정으로 봐도 한국 역사는 중국사 일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무렵 학교 측에서 중국어 학과를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프랑스 중국 외교 갈등 심화, 학생 지원율 하락, 재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죠.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는 언어가 중국어인데 이걸 없앤다고? 하고 놀랐지만 이미 미국이나 호주 여러 대학에서 중국어 프로그램을 줄이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도 중어중문일어일문학과를 통합해 동아시아학부로 재편했다더군요. 제 후배 중 한 명인 류링이라는 학생은 강의실로 뛰쳐들어와 프랑스가 감히 대고 중국을 무시해 한국어학과는 놔두면서 왜 중국어학과만 없앤다는 거야 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류링은 이미 교내 식당에 매일 항의 왜 중국 음식을 안 파느냐. 한국어는 중국어 방언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던 친구였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퇴학 처분이 나 버렸습니다. 저는 글을 보면서도 좀 과하긴 했지만 프랑스가 우리 중국을 무시하는 건 솔직히 화가 나네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어학과가 폐지될 거라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그럼 한국어학과로 전과하겠다며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한국이 더 각광받고 한류가 뜨거우니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어가 낫다는 분위기였죠.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한국이 경제든 군사든 역사든 중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인구도 작고 땅도 좁은데 왜 그쪽을 선택하냐.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프랑스 분위기가 그렇다.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메리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건 서양 언론 플레이나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 해도 다들 아오밍, 시대가 바뀌었어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국 학교 이사회는 중국어학과 폐지를 확정지었고 저도 원하면 다른 학과로 전과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전체 경제학 전공만 유지할 거고 한국어학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언어 아닌가요? 주변에서 정말 고집 세네라고 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학과 폐지로 인해 여러 세미나가 줄줄이 사라지기 전까지 저는 간간히 중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북공정이 2002년경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서 시작된 거라는 사실, 고조선부여 고구려 발해 등 동북 지역 역사를 원래 중국 영토에 속한 소수민족, 정권으로 보는 관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하려 했다는 점 등을 알게 됐죠.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영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무리수를 두고 있다거나 소수민족 문화를 자국화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논문이 많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중화 문명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한국은 그저 변방이었다. 고구려 발해 지역이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있으니 중국사가 맞다. 한국이 역사를 과장해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저는 서양이나 한국 학자들이 편견이 있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무기 관련해서도 추가로 알게 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고 K 전차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 1차 180대 이상을 체결해 현지 생산도 논의 중이며 FA-50 경공격기는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무기도 소련이나 미국 영향을 받은 짜깁기일 뿐이고 군사 강국은 중국이나 미국이 단연 최고다라는 편견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실전 배치 사례, 유럽 국가들의 호평, 가격, 대비 성능 등을 이야기하면 저는 설령 그렇다 해도 중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우기곤 했습니다. 이 즈음 프랑스와 중국 간 외교 갈등도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중국 대사는 프랑스가 헤비급 선수에게 도전한다며 조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리 시내에서 중국인 언론인이 스파이 혐의로 검거 추방되는 사건도 터져 중국이 프랑스 내에서 불법 선전 활동을 했느냐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SNS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면 오히려 파리는 더 평화로워진다는 식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고 프랑스 현지 언론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산업이 스트레스만 많다고 보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를 느꼈지만 달리 반박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오밍, 이렇게 중국인 이미지가 나빠지면 여행 산업에도 안 좋지 않아? 라고 물으면 저는 그래도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고 경제력이 얼마나 큰데 프랑스가 결국 손해볼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 친구들은 사람이 많다고 무례가 정당화되진 않는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질서나 문화를 훼손하는 관광객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 참 배은망덕하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딱히 어떻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학교에서 3학년 과정을 마치고 곧 졸업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중국어학과 쪽도 살짝 병행해볼까 했지만 학과가 폐지되면서 그 길도 사라져버렸죠. 그 사이 저는 수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 역사를 침탈한다.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 K-팝과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는 논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애초에 중국사, 한국이 억지 부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대국 중국 무기만 못하고 서방 기술 짜깁기라고 치부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아류, 김치는 파오차이의 변형, K-팝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건 너무 억지 아니냐고 수없이 말해도 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지닌 대국이고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철저히 박혀 있거든요. 곧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좀 배워두면 사업에도 도움이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권유하시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중국어가 훨씬 더 위대한 언어이고 동북공정만 봐도 한국 역사는 결국 중국사라는 근거가 있는데 주위 친구들은 아오밍, 혹시 내가 한국에 한번 가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직접 보면 다를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럴 이유도 없고 갈 마음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중국인이면서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건 중국을 배신하는 것 같아라는 감정이 들기도 해요. 정말이지. 제 이 고집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오밍은 영원히 세계 시민이 되긴 힘들겠다고 혀를 차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런 극단적인 중국인도 있구나라며 포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언젠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을 제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이 될 거라 믿어요. 이미 경제 규모로도 세계 2위니까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으면 자연스레 한국인이 뭐니 하는 나라는 빛을 잃겠죠. 그럼 주변에선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민주주의나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결국 중국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이 생각이 제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프랑스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가 죄다 한국 멋있다, 중국 싫다는 분위기니까 저라도 중국이 최고라고 목청을 높여야 기가 안 죽는다고나 할까요? 다른 학생들이 한국어학과로 전과해서 한국 관련 일을 꿈꾸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분노와 당혹감을 함께 느낍니다. 왜 저렇게 한국에 매달리지 싶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게 그쪽을 향하고 있다니 나만 고집 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내 아냐. 중국이 훨씬 더 크고 잠재력도 무궁무진해. 서양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관심을 주는 것뿐이야 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을 탐탁지 않아 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중국어학과는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전 머지않아 시대가 또 변해서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수출이나 경제력 면에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졸업 후 저는 잠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지만 혹여 부모님이 한국 시장을 좀 직접 둘러보라며 저를 한국에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 땅을 밟는다면 저 역시 또 다른 충돌을 겪겠죠. 동북공정이나 한국 무기 얘기만 나와도 저는 여전히 거긴 다 중국이 원조다 하고 주장할 테니까요. 주위 사람들은 그때쯤이면 아오밍도 조금 달라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선뜻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국을 배신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거든요. 어쩌면 이건 저 자신 안에 내재한 자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에서 지낸 3년 동안 저는 수많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례하게 구는 영상, 프랑스 언론이 중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다루는 기사, 그리고 한국 문화를 열렬히 좋아하는 유럽 젊은이들까지. 이 모든 흐름이 제가 알고 있던 중화 중심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중국 우월론에 집착했어요. 설마 역사가 바뀔까? 결국 중국이 가장 크고 강하니 언젠가 이 상황도 역전될 거야 라고 자위한 겁니다. 만약 이 고집이 언젠가 무너진다면 그건 제가 직접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실을 수용할 용기를 가졌을 때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이 베푼 문명을 조금 변형시킨 데 불과하고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 통합의 한 과정일 뿐이며 한국 무기는 서방 걸 짜깁기 했다는 주장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이 저를 보며 그래, 아오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빈정대거나 그렇게 완고하면 내가 손해일 텐데라고 해도 저는 그래도 중국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땅을 밟아보고 한국인들과 깊게 어울리다 보면 달라진 태도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맺는 시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중국이 최고, 한국은 아류라는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어도 중국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이 신념을 간직한 채 저는 곧 프랑스 파리를 떠납니다. 파리 생활 동안 동북공정이든 한국 무기든 수많은 논리적 반박과 데이터를 들었지만 끝내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은 아오밍. 저는 끝까지 중국 우월론을 포기하지 않는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에 가게 된다면 글쎄요. 아마 그곳에서도 전 이런 식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발끈하고 다투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고집 세다라는 말을 듣겠지만 제가 중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 여깁니다. 이 길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더라도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에선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이란 땅에 직접 가서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될까요?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혹시 또 모르죠. 삶이란 게 늘 예측 불가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